고혈압, 당뇨에 이어 현대인의 대표 질환으로 꼽히는 수면장애. 인구의 약 20% 이상이 수면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장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서부터 수면 중에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기온차가 크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에는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쉬워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신 지가 지금 이제 약 2개월에 접어들죠, 그죠? 쓰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예, 머리끈이나 이제 저런 게 좀 거추장스러워서 그러지 숨쉬기가 굉장히 많이 편하고 잠자기가 많이 수월합니다. 원래 낮에 많이 졸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배를 타시는데 배 타실 때하고 배를 탈 때는 착용을 아마 못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하고 배를 탈 때하고 졸리거나 이렇게 불편한 거는 차이가 많이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뭐 졸음이 와도 뭐 좀 집에 있을 때하고 좀 틀리지만 좀 특수한 조건이라서 배에 가서 기계를 차거나 그래 하진 않습니다. 마스크 차기 전하고 마스크 차고 나고 차이점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기계에 좀 많이 수월함을 느끼니까 뭐 이제 꼭 기계를 찾게 되고 기계를 찾으면 이제 잠을 좀 덜 뒤적거리고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아마 배 일을 그만두셔도,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이 뭐 낮에 졸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아마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이나 특히 지금 심장 질환 때문에 치료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치료를 유지하시도록 하시죠.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능률 저하나 정서장애 등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만성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니만큼 자신에게 맞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면장애의 진단과 함께 건강한 수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골이 환자, 수면 무호흡증 환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잠깐 대화 모습을 보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수면 장애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밤잠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천상명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많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요. 이불 밖으로 나오면 너무 추워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게 특히 아침이 이제 많이 어두워져서 그런데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이제 연말에는 특히 모임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모임이 많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임이 많을 때 이렇게 잠 못 자는 거 이것도 수면장애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아침에 아주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밤에 자는 시간이 모자라서거나 혹은 이제 잠자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 자는 데에도 이제 잠을 방해를 받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을 통칭해서 뭐 수면장애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수면장애로 통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잤다 하는 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예. 교과서적으로 수면은 이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하루 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수면은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아주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점점 이제 수면 시간이 정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깊은 수면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면에 우리가 쓰는 시간은
약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REM 슬립, 예. 렘 슬립이 있고 non 렘 슬립이 예, 있고.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을 얘기를 하고 아,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수면을 다 non-REM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non-REM 수면은 되게 이제 깊은 잠을 이제 점차 단계를 옮겨가면서 깊은 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의 기능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3분의 1의 시간을 쓰면서도 뭐 적절한 기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예, 예. 그런 정도의 시간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에너지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뭐 휴식 같은 그런 이제 가설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면 박탈 연구,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해 보니까 기억이나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설이나 연구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이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떤 신체나 정신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필수적이고 다시 피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잠을 잘 자야지 뭐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렘 슬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렘이 뭡니까? Rapid Eye 예. Movement죠. 빠르게 안구가 움직이는 수면으로 흔히 이제 저희가 꿈을 꾸게 되는 수면을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푹 잤다는 면 렘 수면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non-REM 수면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깊은 잠이 되게 되는데 이제 3, 4단계의 수면을 이제 깊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과도기적인 수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게 빨리 움직인다고요, 안구가. 예. 우리도 뭐 자는 사이에. 자는 사이에 눈을 감고 있는데 예.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눈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손이나 발, 몸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예. 이제 그런 수면을 렘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차 또 알아나가고요. 반대로 수면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상적인 수면 시간이 뭐 정해져 있거나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는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뭐 그런 정도는 개인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수면은 다음 날 낮 동안의 점심 식사 이후에 네.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졸지 않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전날의 수면을 정상적인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지나친 과도한 졸림이나 혹은 낮 동안의 생활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잠을 방해하는 모든 이유를 다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서는 다 좀 잠이 올 텐데 네, 쉽지 않을 텐데요. 정말 정상적인 수면을 이룬다는 게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면 장애 종류도 참 다양하고 이게 종류별로 또 구분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화면을 다시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면 장애는 잠에 들기 힘들거나 그 잠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거나 혹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숨을 잘 쉬지 못해서 소리가 나게 만들거나 혹은 자주 깨거나 숨을 쉬지 못해서 잠에 깨어나서 소변을 보게 만드는 이런 호흡 장애. 그다음 잠 동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그러니까 발에서부터 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행동장애 이렇게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뭐 범주의 질환 때문에 잠에 방해를 받게 되면 낮 동안에 과다하게 졸리게 되고 피곤하면서 일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이제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특별하게 뭐 수면하고 연관이 없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이 그러니까 수면하고 관련을 짓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불면증, 호흡장애, 행동장애 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불면증 때문에 나 너무 요즘 힘들어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불면증을 그럼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은 이제 잠에 들기 힘든 경우, 그다음에 잠을 자다가 자꾸 깨는 경우, 그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못 자게 되는 이런 모든 거를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다른 이유 없이 잠을 못 자게 되는 1차성 불면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고 16%밖에 안 되네요. 대부분의 원인은 다른 정신과 질환이나 내과적 질환 이런 거에 동반해서 생기는 2차성 불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2차성 불면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불면증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은 호전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잠을 못 자게 되는 이유가 계속 고착화되면서 불면증으로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정신과 질환이 44%라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불면증이라는 게 대다수가. 네. 그럼 불면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2차적인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떤 그 가정을 해보죠. 이제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그은 게 이제 이 선을 넘어서면 잠을 못 자는 어떤 불면증을 유발하는 이런 선이라고 역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뭐 정신과 질환이든 내과적 질환이든 혹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런 악화인자가 발생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예, 그렇게 못 자게 되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는 곧 좋아지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뭐 병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적응을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후에는 잠을 못 자게 된 그 사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내가 더 힘들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잠에 계속 어떻게든 잠을 자야 돼라는 그런 집착이나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그게 받고. 더 스트레스가 돼서 네. 그런 이유로 계속 악화인자 혹은 스트레스는 사라지더라도 이런 고착화인자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타겟은 만성적인 불면증인 경우에 이런 고착인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불면증이 생겼는데 그 문제가 풀리고 나서도 그 불면증이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고착화된다. 그 고착인자를 없애는 게 불면증의 치료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불면증 치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웬만해서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수면제 그러면서 이제 드시거든요. 근데 수면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요? 어떻습니까? 수면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약물들이 아주 이제 빠른 작용 시간을 보이고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런 이제 대다수의 약물 치료들은 이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원인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물을 끊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 불면증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이런 약물이 결국은 이제 뇌를 기능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나 의존성이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한 달 이상을 사용하는 걸 권고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을 이렇게 만성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고착화 인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인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잘못된 수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켜주고 내가 잠자리가 내가 잠을 자는 편안한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네. 잠을 못 자서 힘들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는 이런 과정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에 비해서 이제 바로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분명하게 훨씬 더 치료가 명확하게 되고 그렇죠. 오랫동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점이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분명하게는 치료가 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보다는. 수면제를 먹어서 당장 치료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끊었을 때 재발을 한다거나 이런 좀 안 좋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는 안 쓴다. 지속적으로 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행동 치료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환자분들 그리고 옆에서 자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불면증 환자들은. 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평소에 잠을 잘 못 잤지요. 코를 골다 보면 내 스스로 이제 막 그냥 잠에서 뒤척이다가 깨기도 하고 막 입이 많이 마르고 입으로 숨 쉬니까 이제 코가 막히고 막 이제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었지요. 증상은 뭐 심하진 않지만은 조금은 뭐 한 몇 년 전부터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제가 심장 조영술 수술을 한 5년 전에 좀 심장 조영술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꾸 코를 더 심하게 고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하니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치료 과정에 이제 신경계통으로 오게 돼가 이제 결국에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무호흡 코골이를 치료를 하게 됐는데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수술하기 전까지는 몸무게가 한 68kg 이쯤 갔는데 지금은 한
83kg, 한 4kg쯤 하는데 결국에 이제 몸이 부르니까 자꾸 선생님 말로는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잠은 같이 안 자는 편이지 혼자서 자지요. 막 콧소리가 심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양압기를 차고 자니까 시끄럽진 않아요. 소리가 코를 안 고니까 이제 소리는 안, 코 고는 소리가 없지요. 이제 아이는 코를 막아버리고 양압기가 이제 바람을 불어 넣어주니까 이제 기계로 숨 쉬는 격이 되니까 코 고는 거는 일체 없지요. 지금부터는. 잠은 그만 보편적으로 자는 편인데 이제 살다 보면 어떠다가 좀 못 자고 그런 때가 있지. 막 세월이 많이 가다 보면 근데 자주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몰랐지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아가 뭐 하다가 잠깐 이제 저저때 와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잠꼬대 하는 걸로 들어서 그렇지. 저는 몰랐지요. 이 앞전에는 제가 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들으니까 막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하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이래. 그래서 막 그렇지만은 자제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사소한 이야기나 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그런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3개월 전쯤인데 제가 뭐 하던 일을 좀 접고 휴식할 기회가 있어서 겨울이고 이래서 옆에 잤거든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꿈꾸시면서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뭐 좀 트러블이 있다든지 이래서 다투시는 행동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다투시기도 하고 평소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남들하고 뭐 이렇게 대립관계 있을 때 이렇게 대놓고 못하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이런 걸 이제 그 사람한테 맞대고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좀 심각하게 한 달이면 한 25일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한 2, 3분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좀 격렬하게 막 손짓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가족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자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노인들이 주무시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잠꼬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옆에서 잤으니까. 바로 옆에서 자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예? 그렇게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고 또 코골이 하시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던 불면증 생기기 마련이겠어요. 그죠? 우리 저 방청객분들 남편분이 좀 코골이를 심하게 한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아유, 예. 나중에 든 분은 남편한테 좀 미안했나? 예. 본인은 수면장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본인이 좀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래도 우리 그래요? 몇 번에 한 번씩. 어쨌든 수면 장애가 굉장히 좀 보편적이긴 하지만 딱히 이렇게 치료 방법이 금방 안 나타나서 좀 애를 먹는 병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을 좀 받을게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요즘 갱년기인지 잠이 잘 안 오는데 네. 그럴 때마다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습니다. 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으면 적당한가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너무 자주 먹는 것도 좀 겁이 날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면제 사용은 원칙은 급성기에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는지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한 달 이내를 사용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이제 사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특히나 노인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아까 그래프를 보셨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 특히 깊은 수면이 아주 줄어들게 되고 자주 깨게 됩니다. 예, 그런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불편해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리고 더구나 이제 뭐 육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이제 집안에서 또 추우니까 집안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낮잠을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밤잠을 자기가 더 어려워지는.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대사 작용도 떨어지고 또 뭐 콩팥이나 간 등의 이제 동반 질환이 많게 되니까
약물의 대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약물 효과가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약물의 효과가 미치면서 인지기능장애, 기억장애 혹은 넘어지거나 골절이 생기거나 이런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네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으시거나 유지하시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방받았을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제대로 이제 진단과 그리고 상담을 한 다음에 처방을 받고 또 치료 기간에도 계속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예.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코골이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닮아서 그러니까 남편도 코를 골아요. 닮은 건가요? 이게 하여튼 초등학생 아이가 코골이를 자꾸 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 기준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간에 졸림이 있거나 주의 집중 장애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수면 다운 검사를 했을 때 1시간에 한 번 이상의 무호흡이 확인이 되면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주의 집중 장애, 학습 장애, 성장 장애 이렇게 되게 이제 부모님들 관심이 많은 그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 같이 이제 목을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원인들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아주 비만인 경우는 특히 대사장애 같은 경우 혹은 당뇨병 등이 동반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주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코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면 이 수면 장애 중에서 잠꼬대 이것도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잠꼬대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수면 장애 중에서. 잠을 자다가 나타나는 행동은 아주 반복적으로 이제 발만 이렇게 까딱거리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뭐 주기성 하지불안 이제 운동증후군 장애처럼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아주 행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흔히 이제 어린이한테 나타나는 이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목류병이나 수면 공포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인에서까지 이제 잠자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상 행동은 되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게 수면 중에 호흡 장애입니다. 호흡 장애. 실제로 숨을 잘 못 쉬다가 갑작스럽게 숨을 들이쉬게 되면서 이제 잠에서 깨게 되고 예, 예. 깨게 되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이제 잠을 자는 마치 잠꼬대나 어떤 이상한 행동처럼 그러니까 각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외에 이제 잠을 자는 꿈을 꾸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마치 어떤 행동인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뭐 싸우거나 그렇죠. 다투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램 수면 행동 장애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렘 수면 행동 장애. 예, 렘 수면 행동 장애. 이게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건지. 예. 그 아까 수면의 단계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잠은 정상적으로 잠은 예. 이제 우리가 그 눈을 움직이는 안구 운동이 있는 렘 수면과 그다음에 난렘 수면, 안구 운동 움직임이 없는 그 수면의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뇌파를 기준으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깊은 수면을 나누게 됩니다. 예. 수면 초반에는 그러니까 비렘 수면이 훨씬 더 많아서 깊은 수면이 주로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런 이제 수면 단계가 약 한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렘 수면이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내서 새벽에는 꿈을 꾸는 렘 수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렘 수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잠을 자게 됐는데 실제로 렘 수면 동안에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가 가위 눌리는 어떤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꿈 꾸는 동안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고 움직이고 싶은데 말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죠. 손가락도 몸을 움직이지 꼼짝을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꿈을 꿀 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만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뇌에서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뇌에 억제하는 부위가 이제 손상이 되거나 혹은 그런 부위가 변화를 입게 되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제되어 있던 내 몸의 움직임이 꿈꾸는 동안에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그러한 뇌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뭐 뇌졸중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런 부위 때문에 이제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변화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1차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1차성과 지금 2차성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1차성인 경우는 네. 그러니까 뇌를 손상시키는 다른 어떤 변화, 질병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성인 경우 뇌졸중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경우가 뇌의 다양한 부위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그 잠자는 동안에 이제 내 몸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뇌교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에 2차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게 렘 수면이 완벽하게 이제 푹 자는 건 아닌데 그 사이에 이제 행동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 1차성보다는 2차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2차성보다는 1차성이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1차성이 더 많습니다. 1차성이 예. 질병 없이 그냥 발생하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잠꼬대 하시는 분들 뭐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게 되는 병원을 찾게 되거나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렘 수면 행동 장애 이거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잠꼬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모두 다 이제 검사를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다가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가장 흔히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러니까 수면 중에 호흡 장애나 혹은 이런 발을 움직이거나 이런 병들인데 그런 병들 혹은 다르게 이제 드물게는 뭐 자던 중에 간질발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적절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그리고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검사부터 해야 되니까 검사 장면을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면 다원 검사실이 나오고 있군요. 잠을 자는 동안에 다양한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머리에 붙인 그러니까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이나 몸의 움직임, 그다음에 손가락 끝에 산소의 포화도, 그다음 가슴이나 배의 호흡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수면 자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증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동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저녁에 병원에 오셔서 장비를 착용하고 검사실에서 밤 내내 자면서 검사를 하는 거군요. 검사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주무시도록 하고 밤새 저희가 이제 기록하고 관찰을 하게 되는 검사죠. 이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도 큰일이겠다. 쉬운 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결과물들을 영상으로 찍은 화면을 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화면을 보시죠. 렘수면 장애 환자의 비디오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렘수면 행동 장애는 대표적으로 이제 꿈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보면 어떤 꿈을 꾸는지 되게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그러니까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 알려져 있고 뭐 주먹질을 한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기분 좋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이제 꿈을 꾸는 행동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사실은 그런 기분 좋은 행동들은 주변에서 알기가 힘드니까 이제 알려지기를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 실제 이 환자들의 어떤 특성이나 뭐 성질이 아주 폭력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만 잤다 하면 뭐 침대를 구르고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지금 렘수면 행동장애 동영상이 잠깐 여러분께 나갔는데 이분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는 중에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럼 렘수면 행동장애가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렘 수면 동안에 몸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이제 뇌교라는 부위가 되는데요. 그런 뇌교 부위의 변화 때문에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렘 수면 뇌교 부위를 흔히 침범하는 질환들이 파킨슨병이나 루이체 치매 혹은 뭐 다계통 위축증 같은 이런 파킨슨 증후군들이 뇌교 부위의 변화를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났는데 십수년이 지난 후에 파킨슨병이 발병되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 수에서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결과를 보면 파킨슨병 환자들의 약 한 40%가 램스민 행동장애를 동반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반 정도는 파킨슨병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램스민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뇌교 부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병에서 흔히 이제 램스민 행동장애가 동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교 부위가 램수면 행동 장애로 인해서 뭔가 손상이 왔든지 뭐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파킨슨병이 침투를 해서 얼마든지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생길 수가 있다.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그 부위의 변화를 동반을 하니까 동반할 수가 있다.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 램수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램수면 행동 장애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치료는 좀 제한점이 많습니다. 이제 최근에 알려진 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잘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대개는 흔히 이제 경험적으로 램 수면, 그러니까 꿈꾸는 수면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약물들이 대부분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약 효과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졸리거나 처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많이 쓰기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원래 체내에서 합성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게 이제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장기간 지속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멜라토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뭐 비타민 샵이나 그런 건강 보조식품 코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해서 이제 유지를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같이 이제 꿈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자는 사람이 이제 발을 내 배에 이렇게 얹고 자요. 그럼 나는 꿈에서 이제 코끼리가 마치 내 배를 누르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잠꼬대를 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자극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응용을 한 치료 방법인데 이제 잠을 자다가 환자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침대에 센서를 붙여 그래서 친숙한 가족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카세트에서 들려 나오는 거예요. 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침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치료 방법을 써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방금 본 화면처럼 누워서 이렇게 발길질하는 경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치료를 한 보고는 없지만 이제 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잠꼬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폭력적으로 그런 행동을 조절하기 힘든 경우 억지로 잡아 끌거나 하면 도리어 폭력적인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그렇죠. 주변에 이제 위험한 것을 치우고 그냥 따뜻하게 이제 친숙한 목소리로 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지만 잠기가 밝다. 이 잠기는 다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사람이 또 바뀐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을 저희가 만화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점심을 먹은 후에 항상 졸리운데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낮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낮잠을 계속 안 자는 게 좋을까요? 낮잠을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낮잠 자면 괜히 이렇게 사람이 좀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잠이 모자라서 이제 그 잠을 막 특히 낮 동안에 보충하려는 그런 낮잠을 자려는 행동들이 사실 불면증을 훨씬 더 고착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불면증의 경우 이제 치료는 사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에 들기가 힘들면 자리에서 나오고 그렇지만 몇 시간을 잤더라도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는 이런 일정하게 이제 수면 주기를 지키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불면증이 없는 경우에 아주 짧은 시간의 낮잠은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좋은 수면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경우에는 아주 과도하게 졸리는 경우, 그러니까 잘 자더라도 계속 졸리는 지속적인
경우가 이제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서 예를 들어서 10분 내지 5분 내지 10분의 짧은 낮잠이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낮잠이 나쁘다는 인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낮잠이 좋다도 아니지만 예, 무조건 상황에 따라서. 나쁘다도 아니고 예.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데 자도 잠이 옵니다. 이것도 몸이 안 좋은 신호 같은데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진짜 항상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렇게 진짜 눈꺼풀이 반쯤 이렇게 해서 난 진짜 자도 졸려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우리 저 방청객분들 중에서는 좀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근데 오히려 아예 못 자는 분보다 훨씬 더 이분들은 더 좀 행복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도 잠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만 예.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꼭 방송만 들어가면 이렇게 본인의 그 이미지를 챙기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예. 그렇죠. 두 번째 질문 받아야 되죠. 예.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잠이 많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혹시 그 잠이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졸리는 거, 예. 잠이 모자란다는 그런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많은 잠을 잘 자고도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면병이나 이런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잠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병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수면 시간이 사실은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서 자죠. 자고, 예. 막 서너 시간 낮잠을 자고 그런 경우는 도리어 이제 전체적으로 수면 리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과도한 잠을 자는 경우 이제 그 잠을 방해할 만한 다른 이유가 혹시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고는 편인데 목젖을 잘라내면 코골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지금 우리 방청객분들 진짜 목젖을 한번 이러면서 근데 목젖을 잘라내면 코골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일단 코골이 목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치료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유하고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공기가 지나가는 숨길을 좁힐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목젖이 가장 흔한 타겟이고 눈에 보이는 치료 타겟이기 때문에 이제 잘라내거나 혹은 꿰매서 이렇게 목젖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목 부위를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그렇죠. 통로를 더 넓혀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효과가 없다거나 혹은 이제 다시 증상이 재발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들어 오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코골이나 혹은 수면 중에 무호흡이 있는 경우 단순히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바로 목젖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신경과도 보고 치과도 보고 그다음 이제 심장내과까지도 같이 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과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불편해하시고 특히 그렇겠죠. 종합병원에서 여러 과를 찾아다니는 일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코골이 자체를 호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대사장애 같은 이런 성인 질환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인한테 제일 맞는 치료 방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호전되는 분들도 있습니까? 코골이만 봤을 때는 네. 대부분 목젖을 잘라내거나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호전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목구멍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목젖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게 되죠. 근데 목젖은 움직일 수 있는 부위죠. 그래서 숨길이 이렇게 크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숨길을 잡을 때는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 이제 움직이는 부위가 떨려서 마치 그러니까 문풍지가 이제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듯이 지나가는 게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소리가 코골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골이보다는 이제 숨을 안 쉬게 되는 무호흡증이 훨씬 더 심각한 장애가 되죠.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심장 질환이나 다른 성인 질환과 연관이 많은 게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코골이 자체가 호전됐다 손치더라도 무호흡증이나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무호흡증을 적절하게
검증하지도 않고 코골이만 호전시킨다는 것이 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 뭐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이유에서 그 자다가 숨을 안 쉬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 그러니까 배나 가슴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이제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흔히 우리가 코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좁아져서 막혀서 생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중추성은 대부분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뇌신경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2차성 질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질환은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 표본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낮에 졸리는 증상이 동반한 중년 남성의 약 5% 정도에서 동반이 된다고 하고, 예.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차로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고혈압이 알려진 굉장히 잘 알려진 유발 요인이 되고, 혈관이나 많은 대사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말이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화면을 보시면 네. 원인은 첫 번째로 이제 남성이 많다는 얘기는 여성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예,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제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줘서 특히 이제 목 뒤에 부위 이제 이렇게 쳐지는 게 여기가 목젖이 되게 되는데, 이런 목젖이나 목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서 이제 여성들에게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에서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비만,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두꺼워지고 살이 찌게 되면 이게 바깥쪽으로 늘어나다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제 목을 좁힐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되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젖이 굉장히 두껍게 되는 경우, 그다음 또 하나는 코로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는 다이관 질환, 예를 들어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우리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이제 혓부리가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목 부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또 하나는 턱 자체가 작거나 혓바닥이 이게 혀거든요. 그래서 혀가 굉장히 큰 경우는 또 하나 이제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턱과 큰 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어쨌든 그 기도 자체가 이렇게 막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턱이 왜 또 턱을 작게 깎는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양악한 다음에 수면 그렇죠. 무호흡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네.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미용만을 생각을 해서 턱을 뒤로 당기거나 작게 만드는 경우 도리어 목 안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수술이 절대 아니군요. 예. 나중에 뭐 심미안적인 것만 고려해서 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그럼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료는 먼저 이제 과다 체중, 비만인 경우 체중을 감량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니까 네. 목 부위의 기도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잠을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목젖이 뒤로 처지면서 훨씬 더 좁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검사를 통해서 모로 눕게 되어서 이제 수면 무호흡 횟수가 50% 이상 줄어들거나 호전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자세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모로 돌아서 눕기만 해도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모로 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환자분들이 어깨나 목에 통증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양압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윗부분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대어서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아주 좋은 이제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 수면 자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건 양압 치료.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 저희는 예. 이제 바로 이제 양압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저런 마스크를 통해서 코를 막거나 혹은 코와 입을 그러니까 마스크에 갖다 대는 것, 그러니까 마스크를 갖다 대서 마스크에 연결된 저런 기다란 관을 통해서 조그마한 기계에서 일정한 정도의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압, 그러니까 높은 압력, 그러니까 포지티브 프레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풍선이나 이제 딱딱한 어떤 그런 조직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숨 쉬는 그 움직임이, 공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빨간 막대로 나타나지는 저런 저게 그래프가, 수면을 안 쉬는 거예요. 예, 안 쉬는 게 지금 이제 한 칸이 지금 저기 그래프에 보이는 큰 한 칸이 30초가 되게 되는데, 3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30초 이상 숨을 안 쉬다가 이제 갑자기 크게 숨 쉬고. 한두 번 하고 숨을 쉬고, 네. 또 하나 또 이제 숨을 안 쉬게 되는 저런 그래프가 계속 있다가 이제 적절하게 압력을 조절해서 양압을 이제 기를 착용을 하면 네. 이제 숨을 쉬는 그래프가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쓰고 이렇게 좀 치료를 받으면 금방 저렇게 또 호전이 될 수가 있군요. 그런데 뭐니 해도 치료 받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수 있는, 숙면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좀 알려주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공고 사항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생활 습관을 보면,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한 일정한 신체 리듬을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 잠자리에 눕는 시간,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잠들기 전에 이제 더운 물로 목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체온을 내려가게 만드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제 체온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체온을 조절해줘서 이제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어나도 이제 밝은 빛에는 노출이 되지 않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밝은 빛에 노출이 되는 거는 낮 동안에 이제 잘 깨어 있게 굉장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잠을 자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그래서 시계를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둡거나, 그러니까 이제 서늘하게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 긴장을 풀고 잠에 들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억지로 잠에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위해서 딱딱하거나 이제 너무 푹신하지 않게 그런 매트리스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겠네요. 끝으로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굳이 수면 장애가 없다 손 치더라도 잠자리에서 밤늦게까지 굉장히 유혹이 많죠. TV나 뭐 다른 모임이나 약속이나. 그래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뭐 되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까지 이제 일을 들고 가고 걱정을 들고 가고 TV나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SNS 등을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잠을 자도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잠들기 위해서 내가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 예.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잠을 자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시면 적절하게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본인이 혹시나 침대에서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이러고 있지 않은지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천상명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